넌 빠져.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다. 제가 왜 빠져야 하죠? 가족회의 자리였다. 그러나 그날 이서연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만해라. 아버지, 이건 제 이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건물 매입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서명란은 비어있는 듯 보였다. 이미 공동 명의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건물 매입 서류의 서명란 아래 빨간 인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서연의 이름이었다. 이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가족회의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분노하셨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도장이 찍히기까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김종수의 집 거실에는 평소보다 의자가 2개 더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과 매매계약서 초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김종수가 직접 꺼내놓은 계산기와 볼펜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김종수는 거실 상자에 앉아 서류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올해 68,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해 온 사람답게 숫자 앞에서는 늘 신중했지만 오늘만큼은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3층 상가 건물, 그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매물이 드디어 나왔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장남 김태훈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42, 아버지의 인쇄소를 물려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걸음걸이에 배어 있었죠. 그 뒤를 따라 이서연이 조용히 실내화를 신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서연이 봉투를 식탁 한쪽에 내려놓자 김종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한마디쯤 건넸을 텐데 오늘은 서류 쪽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죠. 잠시 후 차남 김태호가 도착했고 막내딸 김수진까지 들어서면서 거실이 비로소 가족회의다운 분위기를 갖추었습니다. 김종수가 계산기를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왔으니까 바로 얘기하자. 관악 쪽 3층 상가 건물, 이번 달 안에 계약 넣으려고 한다.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훈이 먼저 서류를 집어들었고 매매가와 대출 조건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대출은 어디까지 알아보신 거예요? 70%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어. 나머지는 인쇄소 수익금이랑 내 퇴직연금으로 채우면 된다. 김태호가 옆에서 서류를 기웃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러면 명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질문에 김태훈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아버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종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볼펜을 들어 계약서 초안의 매수인 칸을 가리켰죠. 일단 내 단독 명의로 넣고 나중에 너희한테 넘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이서연이 식탁 끝에 앉은 채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대출 구조를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이자, 조건이랑 상환 방식에 따라서 월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태훈이 서류를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서연아, 이건 우리 집안 재산 문제야. 내가 볼 서류는 아니야. 거실 공기가 한순간 가라앉았습니다. 김수진이 오빠 쪽을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김태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김종수도 아들의 말을 바로 제지하지 않은 채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서연은 손을 거두며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아주 가볍게 깍지를 꼈습니다. 김태우는 그 반응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버지에게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이런 건 아들들끼리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서연이한테는 나중에 도장 찍을 일 있으면 그때 부르면 되고요. 도장이라는 단어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김종수가 그제야 아들을 올려다봤지만 입을 여는 대신 볼펜을 내려놓는 것으로 반응을 대신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인지 불편함인지 거실에 앉은 누구도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죠.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컵을 꺼내 물을 따랐는데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아무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싱크대 앞에 선 이서연의 시선은 물컵이 아니라 거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를 향해 있었죠. 15회였습니다. 인쇄소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은행을 찾아 조건을 다시 맞춰온 시간이 15회. 이서연은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공로로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장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물컵을 쥔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하얘졌습니다. 거실에서는 김태훈이 목소리를 한층 높이며 계약 일정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약금 넣고 잔금은 월말에 치면 되겠네요. 제가 공인중개사 연락해 놓을게요. 김종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태호도 별다른 이견 없이 따라갔습니다. 가족회의는 3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 자리에서 이서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 부엌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김태우는 이미 서류를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을 향해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로요. 수고했어. 집에 가서 애들 저녁이나 챙겨. 그 말을 끝으로 김태훈이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은 빈 약과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거실 쪽에서 김종수의 기침 소리가 한번 들려왔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연 이서연은 운전석에 앉은 채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낡은 수첩 한 권이었죠. 표지가 닳아 글씨가 흐릿해진 그 수첩에는 날짜별로 빼곡하게 숫자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율, 세무 환급 내역, 거래처 미수금 정리일자. 15회 동안 이서연이 인쇄소를 위해 기록해온 숫자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주차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붉어지거나 한숨이 새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옆에 짧은 문장 하나를 써넣었죠. 그리고 수첩을 덮은 이서연의 손이 천천히 시동 버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동을 건 이서연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도 한동안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용한 차 안이 오히려 편했죠. 조수석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이 커브를 돌 때마다 미끄러졌고 이서연은 신호에 걸릴 때마다 그 수첩을 손으로 잡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서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가지런히 벗지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놓인 철제 서랍장, 그 맨 아래 칸에는 연도별로 분류된 서류 파일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이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15해 전 이서연이 처음 인쇄소 장부를 맡게 된 건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결혼 이듬해 인쇄소의 세무신고가 한 달이나 지연되면서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던 날이었죠. 김태우는 그 고지서를 식탁에 내던지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고 김종수는 그저 세무사를 바꿔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조용히 집어들었고 금액을 확인한 뒤 세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신고 기한만 관리하는 정도였지만 인쇄소의 장부를 들여다볼수록 손봐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었죠. 매출 전표와 지출 영수증이 뒤섞여 있었고 거래처별 미수금 관리는 김종수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어 거래처명, 납품일, 입금 예정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석 달이 지나자 인쇄소의 현금 흐름이 처음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종수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인쇄소에서 돌아온 김종수가 아들 집에 들렀을 때 이서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김종수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종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종수는 세금 관련 서류를 며느리에게 직접 건네기 시작했고 이서연은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에게 그 변화는 별다른 의미가 아니었죠. 아내가 장부를 본다는 사실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가끔 이서연이 세무 일정을 알려주면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서연의 역할은 회계 정리를 넘어 대출 구조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인쇄소가 새 인쇄기를 도입할 때 이서연은 세 곳의 은행을 직접 방문해 금리 조건을 비교했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협상해 냈습니다. 매년 세무 환급 시기가 되면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렸죠. 그 과정에서 이서연이 절약하거나 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서연 자신과 그 수첩뿐이었습니다. 이번 건물 매입 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종수가 매물을 처음 언급한 건 넉 달 전이었고 이서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금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인쇄소 운영 자금에서 빼낼 수 있는 여유분, 김종수의 퇴직연금 수령 시기, 그리고 지난 3년간 누적된 세무 환급감. 이서연은 2달에 걸쳐 대출 조건을 재구성했고 기존 대출 2건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월 상환액을 낮추는 동시에 신규 대출 한도를 확보했습니다. 건물 매입 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서재 바닥에 펼쳐진 서류 파일 속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상담 내역서, 대출 조건 변경 확인서, 세무 환급 결정 통지서. 이서연은 파일을 한 장씩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이서연의 이름이 담당자 혹은 위임인으로 적혀 있었지만 김태훈이 그 서류들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가족회의에서 김태훈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김태훈의 세계에서는 그랬죠. 아버지가 현명하게 판단했고 아버지의 사업 감각으로 자금을 마련했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서연이 새벽까지 은행 서류를 검토하고 세무사와 통화하며 환급 일정을 조율하고 대출 심사에 필요한 소득 증빙을 정리했던 밤들은 그 서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으며 서랍장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분하다거나 억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오래된 피로가 어깨를 누르는 느낌에 가까웠죠. 15해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같은 살림이니까, 인쇄소가 잘 되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오늘 김태훈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달랐습니다. 도장 찍을 일 있으면 그때 부를게. 그 말은 이서연의 15회를 단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 그것이 김태훈이 인식하는 이서연의 전부였던 거죠. 서재창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다시 닫으며 일어섰고 바닥에 남아있던 수첩을 집어 서랍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내려놓는 손끝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저녁 재료를 꺼내면서 이서연의 시선이 문득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메모지에 닿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계약금 입금 예정. 김태훈이 가족회의에서 정한 일정이었죠. 이서연은 그 메모지를 읽고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그 눈에는 분노도 체념도 아닌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한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훈이 들어서며 신발을 벗는 소리, 그리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는 소리가 이어졌죠. 이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양파를 잘게 썰었고 김태훈은 리모컨을 집어들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뭐야? 된장찌개요.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김태훈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소파 옆에 내려놓았고 이서연은 냄비에 물을 올리며 그 봉투를 한번 흘겨봤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져 있어서 계약서 초안의 모서리가 살짝 보였지만 이서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이서연은 불을 줄이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을 놓는 동안 문득 7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 식탁 위에 된장찌개가 있었고 김태훈은 지금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죠. 다만 그날의 공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7년 전 겨울, 인쇄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디지털 인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오프셋 인쇄 물량이 반토막났고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거래처였던 출판사 두 곳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석 달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가 겹쳤고 김종수의 통장 잔고는 한 달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죠. 김태훈은 그 상황을 아버지에게 들었을 때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래처를 왜 잡지 못했느냐고, 직원을 줄여서라도 버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종수는 아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안경을 벗어 식탁에 내려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인쇄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61살의 김종수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죠. 이서연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서재에 앉아 인쇄소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돌려봐도 외부 자금 없이는 석 달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추가 대출은 이미 한도에 걸려 있었고 김종수의 퇴직연금은 아직 수령 시기가 되지 않았죠. 이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새벽 2시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집에 갈게. 다음 날 이서연이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박순자는 거실 좌탁 앞에 앉아 이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인쇄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했고 박순자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찬장 서랍에서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담보로 넣으면 얼마까지 되겠니? 이서연이 계산한 금액을 말하자 박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전세금은 박순자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모아온 돈이었고 이서연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박순자는 다시 눈을 뜨며 전세 계약서를 딸 쪽으로 밀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는 내가 직접 말해라. 태훈이한테는 말하지 마. 그 당부가 왜 필요한지 이서연은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처갓집 돈이 인쇄소에 들어오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일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친정을 나서며 현관에서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박순자는 딸의 손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길로 김종수를 찾아갔습니다. 인쇄소가 아닌 김종수의 집이었죠. 거실에 마주 앉은 이서연은 서류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정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습니다. 이자는 인쇄소 수익에서 갚으면 되고 원금은 미수금 회수되는 대로 상환하면 됩니다. 김종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순간 김종수의 손이 멈췄고 안경 너머 눈이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먼저 담겨 있었죠. 서연아, 이건 내 어머니 노후 자금 아니냐? 어머니가 직접 내미신 거예요. 대신 태훈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종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는 가운데 김종수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출 실행까지 이서연이 은행을 3번 오갔고 인쇄소 통장에 자금이 입금된 날 김종수는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잊지 않겠다. 인쇄소는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고 이듬해 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출 원금은 1년 반에 걸쳐 상환되었고 이서연은 상환이 완료된 날 어머니에게 전세 계약서 원본을 돌려드렸죠. 그 과정에서 김태훈이 알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태훈에게 그 겨울의 위기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금을 마련해 해결한 일이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쇄소가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거품이 넘치려는 소리에 이서연은 생각을 끊고 가스레인지로 돌아섰습니다. 불을 줄이며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는 동안 거실에서 김태훈이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신 거야. 자금도 아버지가 준비하셨고 우리는 계약만 잘 마무리하면 돼. 이서연의 국자가 냄비 안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던 손이 힘없이 내려갔다가 이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서연은 찌개 맛을 보며 소금을 한 꼬집 넣었고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김태훈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김태훈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 이서연은 맞은편에 앉은 채 찌개를 한 숟갈도 뜨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식탁 위가 아니라 소파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고 그 봉투 너머로 7년 전 겨울의 무게가 다시 한번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이서연은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찌개는 식어서 기름기가 표면에 엷은 막을 이루었고 밥그릇은 한 숟갈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이서연은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쪽을 힐끗 봤는데 소파 옆에 있던 서류 봉투는 이미 김태훈이 안방으로 가져간 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서연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쇄소 회계 프로그램을 열어 전일 매출을 정리했고 거래처에서 입금이 들어오면 장부에 기록한 뒤 김종수에게 문자로 보고했죠. 하지만 월요일 저녁 이서연은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이 조용했습니다. 주말 가족회의 이후 아무런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은 것 자체는 이상할 것 없었지만 이서연이 신경 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태훈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울렸는데 그때마다 김태훈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화면을 꺼버렸죠. 이서연이 옆에 있을 때면 유독 휴대폰을 엎어놓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화요일 오전 이서연은 인쇄소 경비 정산을 위해 통장 내역을 조회하다가 김종수 명의 계좌에서 이틀 전 대규모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계약금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 관련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죠. 이서연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족회의에서 김태훈이 말한 계약금 입금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틀 전에 돈이 움직인 거죠. 이서연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입금처 이름까지 또렷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정한 일정과 실제 자금 이동 사이에 며칠의 차이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서연에게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죠. 이서연은 통장 내역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뒤 인쇄소 장부 작업을 계속했지만 점심을 먹으러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오후에 이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가족단체 채팅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주말 이후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태훈의 휴대폰 알림은 계속 울리고 있었죠. 이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김수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혹시 건물 계약 관련해서 새로운 단톡방 생긴 거 있어? 답장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언니, 그게 오빠가 따로 방 만들었어. 아버지랑 태호 오빠랑 나랑. 나도 어제 추가된 건데. 이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끈 뒤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자 등받이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이서연을 빼고 새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계약 일정이 앞당겨진 사실을 이서연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된 순간이었죠. 이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열었죠. 검색창에 관악 쪽 상가 건물의 집원을 입력했습니다. 그 집원은 가족회의 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매매계약서 초안에 적혀있던 것으로 이서연이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흘겨봤던 그 서류에서 기억해 둔 번호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서연은 갑구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유무. 건물은 깨끗했고 매매에 문제가 될 만한 권리관계는 보이지 않았죠. 이서연의 시선이 을구란으로 이동했고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설정 일자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이서연이 확인한 것은 매매 예고등기 여부였습니다. 아직 예고등기는 없었지만 계약금이 이미 이체된 상태라면 조만간 등기 절차가 시작될 터였죠. 이서연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서랍에 넣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건물의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까지 열람했습니다. 3층 상가의 각 층별 용도와 면적, 준공 연도까지 확인한 뒤에야 이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이서연이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이서연의 머릿속에서는 15회의 숫자들이 빠르게 재배열되고 있었죠. 인쇄소 대출 구조를 재편할 때마다
이서연은 늘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이름으로 묶이는지 지금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인쇄소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저녁 무렵 김태훈이 귀가했을 때 이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평소와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만났는데 계약 순조롭대. 이서연은 도마 위에서 두부를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김태훈은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거실로 향했고 이서연은 두부를 썰던 칼을 내려놓은 채 잠시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순조롭다고 말한 그 계약 속에 이서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일정이 앞당겨진 것도 새 단톡방이 만들어진 것도 계약금이 이미 이체된 것도 이서연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요. 이서연은 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부를 자르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더 정확해졌고 도마 위에 놓인 두부 조각들의 크기가 하나같이 균일했습니다. 부엌 창 너머로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며 이서연은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김수진에게 받은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아직 화면에 남아 있었죠. 언니 미안해. 나도 오빠한테 얘기 못했어. 이서연은 그 사과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 끈을 다시 여미며 냄비 뚜껑을 열었고 올라오는 김 사이로 이서연의 눈이 한번 가늘어졌다가 다시 평소의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김태훈이 안방으로 들어간 뒤 이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지만 김수진의 메시지 창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검색창에 부동산 공동명의 조건이라는 단어를 입력했고 화면을 스크롤하며 관련 법률 정보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하려면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입 자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 등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죠. 이서연은 그 부분에서 화면을 멈추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장에서 꺼낸 것은 이서연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인쇄소 회계를 관리하면서 이서연은 자신의 개인 계좌도 철저하게 정리해 두는 습관이 있었죠. 내역을 넘기다가 석 달 전 날짜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종수가 건물 매입을 처음 언급했던 시기, 이서연은 대출 구조를 재편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인쇄소 운영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 통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보증금 성격의 자금이었는데 그 돈이 인쇄소 계좌를 거쳐 건물 매입 자금의 일부로 편입된 흐름이 거래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서연은 그 내역을 출력해 등기부등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숫자를 한 번 더 대조한 뒤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인쇄소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자문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다음 날 오전 이서연은 김태훈이 인쇄소로 출근한 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류 파일을 가방에 넣는 손놀림에는 긴장보다는 준비된 사람의 차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인쇄소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상담실에 앉자 변호사 최정민이 건넨 명함을 받으며 기억을 되짚었죠. 인쇄소 임대차 건으로 오셨던 분이시죠. 오늘은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이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대출 조건 변경 확인서까지. 최정민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이서연의 설명을 들었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데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매입 자금에 포함된 거라면 실질적 자금 기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상태에서도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잔금 치르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매도인 동의와 매수인 측 합의가 있으면 계약서 수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실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서연은 파일에서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세무 환급 결정 통지서, 대출 재구성 관련 은행 서류,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서 인쇄소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였죠. 최정민은 그 표를 보며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자금 기여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환급금 확보 과정까지 본인이 주도한 기록이 있으니까요. 상담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서연은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고 인근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뒤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김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김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건물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종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후 3시에 집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서연은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커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후 3시 김종수의 거실에는 토요일 가족회의 때와 같은 의자 배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식탁 앞에 앉으며 서류 파일을 꺼냈고 김종수는 안경을 쓰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서연은 서류를 한 장씩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인쇄소로 이체된 자금이 건물 매입 재원의 일부가 된 경위, 세무 환급을 통해 확보한 금액이 대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대출 통합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은행과 협상한 조건들까지 숫자를 나열하되 감정을 섞지 않았고 사실관계만을 순서대로 짚어나갔습니다. 김종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리해온 자금 흐름표를 보는 순간 김종수의 손이 멈췄죠. 7년 전 친정 전세금 담보대출건은 이미 상환이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이서연의 기여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이름을 앞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건물에 제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 사실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7년 전 이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정 전세금 담보 서류를 내밀었던 날이 떠올랐겠죠. 그때 김종수가 했던 말, 잊지 않겠다는 한마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무게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종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식탁 위에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명의를 바꿔야겠다. 공동명의로. 이서연이 김종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김종수는 볼펜으로 매매계약서 초안의 매수인 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내 이름 옆에 내 이름 넣어라. 태훈이한테는 내가 얘기한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김종수도 그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종수가 안경을 다시 쓰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서연아, 도장은 내가 직접 가져와라. 그 말에 이서연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토요일 가족회의에서
김태훈이 던졌던 도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전혀 다른 맥락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죠. 이서연은 서류를 파일에 다시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김종수가 거실에서 전화기를 집어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은 현관문을 닫으며 가방 속 서류 파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5해 동안 쌓아온 숫자들이 마침내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된 오후였지만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 이서연의 표정에는 승리감 대신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사람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김종수의 아파트를 나선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종수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는데 계약 일자가 확정되었다는 짧은 문자였죠. 금요일 오후 2시 관악 쪽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서연은 그 문자를 확인하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한 뒤 평소처럼 인쇄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김태훈에게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김종수가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은 아직 하지 않았는지 이서연은 알 수 없었죠. 다만 수요일 저녁 김태훈이 퇴근 후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목요일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정도가 이서연이 감지한 변화의 전부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서연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격식을 차릴 자리는 아니었지만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골랐죠. 옷을 갈아입은 뒤 서재 서랍에서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인감 도장이 든 붉은 케이스를 열어 도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케이스를 닫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마치 매일 하는 일처럼 보였지만 케이스를 가방에 넣는 순간 이서연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칫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이서연은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현관문을 잠그며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대시보드 시계는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약속 시간까지 1시간 20분. 넉넉한 시간이었지만 이서연은 일찍 출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관악 쪽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2층 상가 건물의 1층에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사무실 앞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시계는 1시 30분이었고 사무실 안에는 아직 아무도 와 있지 않았죠. 이서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은 채 가방 속 서류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 받아둔 공동명의 등기 안내 자료, 자금 출처 증빙 서류,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빠진 것이 없었죠. 1시 50분쯤 김종수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서연은 그제야 차 문을 열고 내렸고 김종수는 차에서 내리며 며느리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인사말은 필요 없었죠. 김종수의 손에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의 두께가 토요일 가족회의 때보다 두꺼워져 있다는 것을 이서연은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공인중개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매도인 측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반대쪽에 매수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김종수는 상자에 앉았고 이서연은 김종수의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른쪽 의자 2개는 비어 있었습니다. 2시 정각에 김태훈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선이 이서연에게 닿았죠. 이서연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예상했는지 못했는지 김태훈의 표정에서는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옆이 아닌 이서연 옆을 지나쳐 김종수의 오른쪽에 앉았고 이서연을 향해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태호가 뒤이어 도착했고
매도인 측 관계자와 법무사가 자리를 채우면서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매도인 측 신분 확인과 등기 서류 검토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죠. 김태우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고 가끔 아버지에게 소곤거리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계약서 최종본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모든 사전 확인이 끝난 뒤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인 측 계약서를 김종수 앞에 펼쳐놓으며 최종 확인을 요청했죠. 김태훈이 몸을 기울여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매 대상, 매매 금액, 특약사항까지 시선이 훑어내려갔고 마지막으로 매수인 칸에서 김태훈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공동명의, 김종수, 이서연. 그리고 이서연의 이름 옆에는 이미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태훈의 손가락이 계약서 위에서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김종수는 계약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김태훈의 시선이 다시 이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은 테이블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태훈과 눈이 마주쳤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도발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김태훈의 턱 근육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계약서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죠. 김태호가 옆에서 형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고 슬쩍 계약서를 들여다봤는데 공동명의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김태호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절차를 안내하려 했지만 김태훈이 계약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어 진행이 멈춰 있었죠. 매도인 측 관계자가 시계를 한번 보았고 법무사는 펜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는데 나오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춘 듯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뀐 겁니까? 김종수는 계약서를 덮으며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도 변명도 없었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결정해 온 사람의 단단함만이 담겨 있었죠. 김종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김태훈의 시선이 다시 이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이서연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 그 선명한 인주 자국이 김태훈의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의 질문이 사무실 안에 가라앉은 뒤 김종수가 입을 열기 전에 김태훈이 먼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공인중개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잠깐만요. 이 계약서 매수인이 원래 아버지 단독 명의였는데 누가 바꾼 겁니까? 공인중개사가 안경 너머로 김종수를 바라봤고 김종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설명했죠. 매수인 측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요청하셨고 자금 출처 증빙도 확인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의 변경은 잔금 전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아버지 쪽으로 돌리며 말했죠. 아버지, 며느리가 왜 여기 명의에 들어갑니까?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이잖아요. 그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매도인 측 관계자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옆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았고
법무사는 펜을 내려놓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형과 아버지 사이에 낀 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김종수는 아들이 서 있는 동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 매수인 칸을 내려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훈아, 앉아라. 아버지, 지금 앉을 때가 아니라 앉으라고 했다. 김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와 은행 앞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흔들리게 한 적 없는 사람의 톤이었죠. 김태우는 입을 다물었고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김종수가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 건물을 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김태훈이 대답하지 않자 김종수가 계속했습니다. 매입 자금 30%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세무 환급으로 돌려받은 돈, 대출 2건을 하나로 합쳐서 이자, 아낀 돈, 그거 다 누가 한 건지 아느냐? 김태훈의 눈이 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입술이 한번 떨린 것을 이서연은 보았죠. 서연이다. 김종수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 건물은 서연이 돈과 머리로 산 거다.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건 내가 아버지니까 그런 거고 서연이 이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다. 김태훈의 얼굴에서 붉은 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김태훈 스스로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김태훈은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서연에게로 돌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버지한테 따로 간 거야? 이서연은 그 질문을 받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양손을 한번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김태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 빠지라고 하셨잖아요. 김태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장 찍을 일 있으면 그때 부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죠. 다만 한 문장 한 문장 사이에 15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의 단단함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마저 멈췄고 매도인 측 관계자도 테이블 위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김태호가 한 번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고 법무사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김태호는 이서연의 마지막 문장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가족회의에서 자신이 던졌던 말이 그대로 되돌아온 것이었죠. 도장 찍을 일 있으면 그때 부를게. 그 말이 이 자리에서 이미 찍혀 있는 도장 앞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종수가 자리를 정리하듯 기침을 한번 하고 공인중개사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금 일정과 등기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다시 사무실을 채웠고 매도인 측이 확인 서명을 하는 동안 김종수도 자신의 칸에 도장을 찍었죠. 이서연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기에 추가 절차는 필요 없었고 계약서가 한 장씩 완성되어 갈 때마다 김태훈의 시선은 계약서와 이서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모든 서명과 날인이 끝난 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원본을 각각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매수인 측 원본을 받아든 것은 김종수였지만 김종수는 그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이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보관해라. 김태훈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는 듯 숨을 한 번 들이켰지만 결국 내쉬는 것으로 끝났죠. 이서연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김종수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서는 매도인 측이 먼저였고 이어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종수가 일어서자 김태호가 아버지 뒤를 따랐고 김태호는 의자에 앉은 채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서연은 이미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고 김태훈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은 채 먼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김종수가 차 문을 열며 이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서연이 돌아서자 김종수는 차 지붕에 한 손을 올린 채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했지만 김종수는 결국 짧은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수고했다. 이서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김종수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이서연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계약서 봉투에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고 그 안에 담긴 종이 위에는 이서연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서연은 룸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울음도 웃음도 없었지만 눈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뒤쪽에서 김태훈이 혼자 걸어 나오는 모습이 사이드 미러에 비쳤습니다. 김태훈은 자기 차로 향하지 않고 주차장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확인한 이서연은 시동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이서연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을 지난 뒤 골목 끝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죠. 바깥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계약 내내 숨을 얕게 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잠깐 대었다가 고개를 들었고 조수석 위에 놓인 가방 속 계약서, 봉투를 한번 쓸어본 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이서연은 신발을 벗고 서재로 가서 계약서 봉투를 서랍장 맨 위 칸에 넣었습니다. 15해 동안 인쇄소 서류가 쌓여온 맨 아래 칸이 아니라 처음으로 맨 위 칸이었죠.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린 뒤 이서연은 부엌으로 향해 밀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훈이 귀가한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신발을 벗는 시간도 길었죠. 이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현관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이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지 않았죠. 아이들이 식탁에 앉으면서 비로소 집안의 일상적인 소리가 채워졌고 저녁 식사는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배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태훈은 밥을 먹으면서 이서연을 한 번도 직접 쳐다보지 않았지만 국이 부족해지자 스스로 일어나 국을 떠오는 것으로 그날의 유일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행동을 눈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반찬을 건네며 평소와 같은 저녁을 이어갔습니다. 계약 이후 일주일 동안 김태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건물에 관한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다른 곳에서 먼저 나타났죠. 김종수가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잔금 일정과 등기 절차를 직접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김종수의 전화는 인쇄소 세무 관련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 추가되었죠. 등기 이전이 완료된 날 김종수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건물 등기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고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죠.
건물 관리는 이서연에게 맡기겠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그 메시지에 김태호와 김수진은 확인 표시를 남겼지만 김태훈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저녁 김태훈이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으며 처음으로 건물에 관한 말을 꺼냈습니다. 인쇄소 회계는 계속 보는 거지? 이서연이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자 김태훈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관리까지 맡으면 일이 많아질 텐데. 그것이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걱정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색한 톤이었죠. 하지만 김태훈이 이서연의 업무량을 언급한 것은 결혼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도마 위에서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채널을 돌렸고 그 짧은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채소를 써는 동작을 이어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첫 번째 주말, 김종수가 가족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건물 매입 축하 자리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등기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죠. 장소는 김종수가 단골로 다니는 한정식집이었고 이서연은 김태훈과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주차 위치에 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식당 개인실에 가족이 모였을 때 자리 배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가족회의 때 이서연은 식탁 끝에 앉아 있었지만 이날은 김종수가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이서연을 불렀죠. 서연아, 여기 앉아라. 김태훈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김종수가 첫 잔을 들었을 때 건배사 대신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들 수고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김태호가 건물 1층 임차인 현황을 물었고 김종수가 대답하려다 시선을 이서연에게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말해라. 내가 더 잘 알지. 이서연이 임차인 계약 현황과 월 임대료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김태호도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태호는 처음에 젓가락질만 하며 듣고 있었지만 이서연의 설명이 2층 공실 활용 방안까지 이어지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층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 질문이 나온 순간 식탁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김태훈이 이서연에게 건물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김종수가 국을 뜨는 손을 잠깐 멈추었고 김수진이 오빠와 언니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습니다. 소규모 사무실 2개로 나눠서 임대하면 수익률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은 2달치 임대료 안에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잡으려고요. 김태훈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동의인지 단순한 반응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서연의 대답을 끊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 점이었죠. 그리고 그 고개 끄덕임 뒤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가 덧붙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판단해. 김종수가 국을 다시 뜨며 식사를 이어갔고 식탁 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김태훈이 이서연에게 완전한 사과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15회의 기여를 인정하는 문장도 없었죠. 하지만 내가 판단해라는 3글자는 김태훈이 이서연에게 처음으로 건넨 권한이었고 그것이 이 가족 안에서 달라진 질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면서 김종수가 이서연 옆을 지나며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서서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접촉 안에 7년 전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김태훈과 이서연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김태훈의 걸음이 이서연보다 반보 뒤에 맞춰져 있었고 차 문을 열기 전 김태훈이 잠깐 이서연 쪽을 돌아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고 이서연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른 이서연은 시동을 걸며 사이드 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거울 안에 비친 한정식 집 간판 불빛이 점점 작아졌고 조수석에 김태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이서연은 핸들을 잡은 채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서연은 도장을 찍기 위해 불려오는 사람이 아니었고 식탁 끝에 앉아 배제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5회의 숫자들이 마침내 이서연의 이름 석자 위에 놓였고 그 이름은 등기부등본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교차로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이서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간만이었죠. 낮은 음악 소리가 차 안을 채웠고 이서연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아주 가볍게 박자를 따랐습니다. 건물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의 자리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